지난 시간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등장 배경과 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고, 또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들, 그리고 그것이 적용돼야 될 12가지 사업 분야들,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5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시든지 블록체인의 큰 근본적인 방향이나 특성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아마 짧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블록체인에서 이제 이게 공개된 네트워크 내에서 전송을 한 방식이니까 PKI라고 하는 부분을 써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내고 받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메인넷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금융 쪽에 많이 적용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판매하는 거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뭔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는 내가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라는 걸 받게 되고 또 대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똑같은 이제 이런 상품들, 금융 상품들의 전략들을 써서 블록체인 쪽에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 서비스가 좀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분산 신원 인증이라고 하는 DID라는 서비스가 그 이후에 등장을 하고, 이제 오늘 얘기할 이제 NFT가 Non-Fungible Token이라는 형태로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증명과 소유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비대면 온라인 언택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기술로 부각이 됐던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NFT도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행을 되니까 이름 끝에 있는 것처럼 토큰이라는 형태로 발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얘기를 하면 ERC20으로 하면 이제 이더리움이 발행돼서 교환을 하는 방식이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이 NFT의 표준을 KIP17이라는 표준으로 이제 발행을 해서 블록체인 메인넷의 여러 종류들은 NFT를 발행하기 위해서 NFT 특성에 맞는 발행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NFT가 등장을 하면 어떤 관점들이 좀 필요하냐라고 하면,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작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창작자,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경제가 등장하고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설명 드린 대로 저는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 하고 있는 시소랩스의 배운철 대표고요.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컨설팅을 하고 있는 스타즈 그룹의 또 전문 경영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NFT 산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NFT 콘텐츠 협회를 설립을 하고 이제 협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는 뭐 4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컨텐츠 설계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교육자료 연락처 보시고 뭐 제가 강의한 블록체인이나 NFT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협회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책인데 여러분들 한 권 선물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NFT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가 주목을 받는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시장에 등장한 지가 이제 14년째가 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 2007년도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하죠. 그죠? 2008년, 2009년도에 시작됐으니까 바로 1, 2년 차이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도 기록을 유지하고 수정 삭제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어펜드 온리라고 하는 추가만 되는 형태의 DB 특성을 가지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점점 많은 영역에 블록체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비대면 온라인 언택하니까 온라인상에서 뭘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의도 이제 그 전까지는 줌으로도 강의하면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PDF로 만들든 PPT로 만들든 이렇게 되니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포함해서 대한 투자 가능성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사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이제 14년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작년 올해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 업계의 변화는,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이라는 POW 방식에서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POS 방식으로 9월 달에 이제 전환돼서 매우 큰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합의 알고리즘을 바꿔내는, 몇 년간에 걸쳐서 바꿔내는 이러한 변화들처럼 블록체인의 기술들도 계속 발전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도 그러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들이 위축되니까 각국에서는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 각 개인이나 사업자들한테도 어떤 돈을 직접 쥐어줘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썼었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는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고, 이 양적 긴축을 쓰기 위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고금리 정책을 쓰는 거죠. 대출된 돈에 대해서 금리를 높게 책정을 하면 이자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최근 이런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금융시장이 불안해졌던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금융시장, 전통 금융시장이 아닌 새로운 자산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난 배경 속에서 NFT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화폐들은 다 펀저블 한 겁니다. 이게 대체 불가한 이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그럼 대체 가능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체 가능하다라는 표현들을 조금 바꿔보면 교환이 가능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00원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10,000원권을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그리고 교환하더라도 그 10,000원권에 대한 가치를 사용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 조폐공사에서는 이 각 10,000원권에는 일련 번호들이 다 적혀 있어서 그 각각은 구분이 되는 것이긴 한데, 교환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도 뭐 10만 원권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교환해서 쓰더라도 10만 원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자산들은 대부분 교환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교환 가능한 자산들이었죠. 그러면 NFT는 교환이 불가한 자산이다라고 하면, 교환이 불가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걸 교환했을 때 다른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교환이 불가하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토큰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아까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경제적 가치가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증명서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이제 좀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김포에서 김해로 가는, 예를 들면 뭐 내일 화요일 아침 9시 비행기가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그 비행기 아시아나 항공이면 뭐 대한항공이든 그 비행기를 타면 김포에서 김해를 가는 것은 동일한데, 거기에 보면 나의 이름도 있고 내가 어떤 몇 년에 몇 번 좌석이라는 게 있죠. 뭐 창쪽일 수도 있고 통로 쪽일 수도 있고 가운데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름도 있을 뿐더러 나는 다른 자리에 가서 앉게 되죠. 다른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일찍 이 표를 사서 가는 비행기 표가 예를 들면 뭐 3만 원인데, 또 좀 더 좋은 자리 앞쪽에 비즈니스석으로 가면 이게 뭐 20만 원, 30만 원 될 수도 있다. 이 두 개를 바꾸면 전혀 다른 자리에 가서 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에 대한 정보에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서 교환이 불가하도록, 교환하면 다른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로 하면, 그럼 소유 권리, 소유 등기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처럼 어느 주소에 있고, 이 건물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고, 건저당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첨부된 서류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들까지, 중요한 정보들까지 연결해서, 그래서 그 부동산 건물, 어떤 집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NFT는 그것 자체가 디지털 콘텐츠는 아니지만 특정한 디지털 콘텐츠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거기에 정보들을 담고 있는 증명서 같은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거기에는 이 해당되는 미술품에 대한 이름, 작품명,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작품을 창작한 창작자, 이제 저작권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NFT는 소유 증서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디지털 콘텐츠가 실제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상의 주소값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비풀, 예를 들어보면 비풀 작품에는 작가는 비풀이란 얘기고, every day is the first 5,000 days, 요게 작품명이고, 토큰 아이디는 모든 NFT는 뭐 다른 토큰도 마찬가지지만 유일한 토큰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큰 아이디로 구별을 하게 되고, 이 토큰 아이디가 블록체인상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살펴보면 해당되는 NFT가 거래됐던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 주소,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그리고 요거는 이제 JPG 파일 형태고, 가로 세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작품이고, 이게 민팅이 언제 됐는지 2021년 2월 16일 날 NFT라는 형태로 발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이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가지고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내 지갑에 가지고 있으면 이 작품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NFT를 발행하는 부분들은 표준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 메인넷상에서 발행이 돼야 되니까 어떤 블록체인 메인넷을 사용하는지 따라서 달라지고, 그 메인넷에서 NFT를 발행하는 특성에 대해서 기술적인 표준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이더리움에 보면 ERC20은 펀저블한 토큰을 발행하는 표준이고요. ERC721이 이제 NFT를 발행하는 표준입니다. ERC115는 뭐냐 하면 NFT를 발행을 하면 NFT가 발행된 다음에 누군가 그걸 산다고 하게 되면 NFT를 보내주고, 그 NFT를 구매한 사람은 NFT에 대한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러면 NFT에서는 항상 두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NFT를 보내주는 거, 해당되는 NFT 가격에 대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거. 그러면 두 번 트랜잭션이 발생되니까 이더리움은 이제 트랜잭션당 가스비가 발생하니까, 이게 항상 두 번 발생하니까 이걸 펀저블과 넌 펀저블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하면 가스비를 아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ERC115에서는 이제 기술 표준은 펀저블과 넌 펀저블을 한 번에 처리하는 트랜잭션으로 되어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115라는 표준을 써서 NFT를 발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KIP17은 클레이턴에서 발행하는 표준이고, 이제 클레이턴 상에서 NFT를 발행하려면 해당되는 표준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폴리곤, 매틱 상에서 발행하는 NFT도 있고, 또 다른 이제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메인넷 표준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NFT를 이제 보니까, 그러면 특정한 디지털 파일이 원본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조, 유통, 물류 쪽에서는 그러면 NFT를 먼저 발행을 하고 그 NFT를 가진 사람한테 진품을, 실제 제품을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구매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은 NFT를 구매했으니까 우리의 진품을 전달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진품이나 원본을 증명하기 위해서 NFT를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BAYC라고 하는 NFT PFP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그 BAYC 캐릭터를 닮은 캐릭터를 활용한 이제 후드를 나추리닝 그리고 신발들을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이키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제 컬렉션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자사의 제품을 NFT로 먼저 발행하고 해당되는 NFT를 가져와서 매장에서 진품을 교환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NFT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NFT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고 작년 3월 이제 비플의 작품이 거의 800억에 팔리면서 대중적으로 대단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수치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의 시점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걸 보면 NFT 시장이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림 가운데 보면 non-fungible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NFT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 보고서를 많이 발행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nonfungible.com이라는 곳이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면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보면 거의 3배 이상의 시장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죠? 판매량이.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도 보면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했죠. 뎁레이더 자료는 작년 기준의 자료인데 이제 작년 이제 상반기 쪽에 보면 1분기, 2분기는 수치가 작은데 3분기, 4분기에 폭발적으로 10배 이상 늘었죠. 그러니까 작년 3월 이 1분기 끝이니까 3월부터 비플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이게 NFT를 통해서 8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시장이나 또는 거래가 가능하구나. 그러면 다른 작품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작년 3분기, 4분기에 폭발적으로 시장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다른 자료를 보면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NFT를 발행한 전체 시가총액 관련된 자료인데 이 자료는 17년부터 되어 있어요. 17년, 18년, 19년, 20년. 그러니까 18년도, 29년은 비슷하고 19년도, 20년도도 한 50% 성장했는데 20년도에서 21년도로 왔을 때 거의 2배 이상 성장하죠. 그래서 실제 본격적으로 NFT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조금 더 긴 예측을 하는 자료를 보면 스태티스타 자료에서 작년 대비 올해를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좀 위축되는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암호화폐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2배까지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이제 예측한 걸로는 올해 2배 그리고 2025년까지도 거의 800억 달러라고 하는 시장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뭐 3년, 4년, 5년 끼어 있지만 이제 2배 이상의 수치로 성장할 거다.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시장에서 그 시장의 성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성장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보안 시장에 관심이 있을 텐데 보안 시장에도 보안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안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보안 부분들, IoT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 부분들, 클라우드와 관련된 보안 부분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겠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시장도 커지고 IoT 기기들도 늘어나고 사물 인터넷이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분야가 우리가 보면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있는데 자 인공지능 분야는 보안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면 인공지능 분야를 보안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페이크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많아요. 딥페이크 같은 걸 써서 사람 얼굴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고인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인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합성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디지털 휴먼이나 메타 휴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뭐 선정적인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또는 가짜 뉴스처럼 이제 실제 발표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를 발표한 것처럼 만든 이런 페이크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NFT와 관련해서도 페이크 민팅이라고 해서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콘텐츠들 또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를 가지고 NFT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NFT에서 부정적으로 발생되는 것, 불법적으로 발생되는 콘텐츠들을 찾아내고 추적하는 기술들을 만드는 것도 꽤 그 시장성이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암호화폐에도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 다 암호화폐 주소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커들이 이렇게 랜섬웨어나 스파이웨어를 뿌린 다음에 다시 돈을 받고 그걸 푸는 코드를 넘겨주고, 받을 때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 받아요. 그럼 그걸 특정한 주소로 받은 다음에 이게 이제 거래소에 있는 지갑 주소로 받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이 지갑 주소에 대해서 통제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거래소에서 개인 키를 가지고 송금을 하고 보낼 수 있게 위임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해커가 돈을 받을 때 거래소에 있는 지갑 주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FBI가 바로 그 지갑 주소 계정을 이렇게 압수해서 거래를 못하도록 해서 거의 상당 부분 회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개인 지갑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적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지갑 주소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지갑 주소에다 다시 분산시켜서 보내고, 그 지갑 주소들이 또 다른 지갑 거래소나 지갑 주소로 보내고, 이걸 몇 차례 거칠 다음에 다른 자기가 돈을 뽑으려고 하는 지갑 주소로 보내서 돈을 빼는, 그러면 이게 자금 세탁이 되고 불법 자금 세탁이 되기 때문에 그 페데프라는 기관에서는 이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기술들을 거래소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주로 추적하는 걸 이제 옥타 솔루션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추적해서 어떤 지갑 주소, 이 문제가 되는 지갑 주소로부터 어떤 지갑 주소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NFT 시장하고 같이 더불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 초에 나온 뎁 레이더 자료가 2월달하고 3월달에 거래량하고 이제 거래자 수가 상당 어느 정도 감소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단일 거래로서 가장 금액이 큰 순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경, NFT가 등장하고 주목을 받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우리가 NFT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라는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원본이 그냥 무한복제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잘 제공을 했는데 그걸 누구나가 그냥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라고 하면 이 콘텐츠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 그만한 노력을 들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산업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NFT를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원본 증명이 가능해졌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게 NFT로 발행되어 있는 상태니까 NFT로 발행된 것 자체에 대해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NFT상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거래가 되니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지갑 주소를 이렇게 추적을 하면 거래 추적이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신뢰할 만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는 물리적 자산도 그걸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해서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물리적 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NFT 발행이 가능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을 NFT로 발행해서 거래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 향후에는 이제 NFT는 메타버스로 접속을 할 때
그 메타버스 접속을 할 때 내 암호화폐 지갑으로 로그인을 하면 내 암호화폐 지갑에 특정한 NFT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BTS 공연했나요? 그런데 만약 온라인에 메타버스 공연한다라고 하면 내가 메타버스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NFT 티켓을 사서 메타버스로 접속을 하면 해당되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에서 뭐 K 콘텐츠에 대한 기생충이나 뭐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우리 뭐 가요계 쪽도 마찬가지고 웹소설, 웹툰 등등 전방위의 콘텐츠가 K 콘텐츠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NFT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FT 가치평가 부분인데 30분 지났는데 잠깐 기지개 켜고 할까요? 우리 밥 먹고 와가지고 이 시간이 엄청 취약할 텐데 네. 앞쪽의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봐도 되는데 두 번째 이제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NFT는 그럼 어떤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내가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희소성, 상징성, 그리고 소유욕망, 불변성 이 네 가지 얘기인데 아까 이제 NFT의 정의에서 봤던 것처럼 NFT는 non-fungible 교환 불가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유일무이한 콘텐츠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거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게 희소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희소한 것은 우리나라에 뭐 5개밖에 없어,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어. 어떤 그런 자산들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는 것들,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구리나 니켈이나 이제 뭐 지금 이런 광물들은 전 세계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거래되고 다시 채굴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점 미래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하다는 것은 거래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희소한 모든 것이 가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 희소한 것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서도 그렇고 NFT로 발행할 때에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콘텐츠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우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면 스토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상징성은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역사적 히스토리와 스토리로 결합되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 이걸 우리는 보게 되면 이제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주목을 받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케이스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우라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대상에서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NFT 자체의 특성이 유일무이한 거잖아요. 교환 불가한 거. 그러니까 NFT는 이 아우라라는 속성과 잘 결합이 되어 있고 서사라고 하는 얘기는 일련의 사건, 연속적인 사건,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을 얘기해요. 이 NFT는 어떤 작가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고 NFT를 발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전달하기가 쉽고 그 스토리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희소하면서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 자극이 된다. 그 자극이 소유하고 싶다. 나 저거 가지고 싶어. 저거 내가 갖고 있고 싶어. 이렇게 되면 소유 욕망이 자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 욕망을 자극하는 부분들이고 NFT를 발행하는 기술은 이미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누구나 이제 NFT를 발행할 수 있어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도. 그럼 그게 팔릴 거냐 팔리지 않을 거냐는 누군가의 소유 욕망을 자극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전 세계에서 내가 발행한 NFT를 전 세계에서 한 명만 사줄 수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소유 욕망은 단기적인 소유 욕망이 있고 장기적인 소유 또는 지속적인 소유 욕망이 있더라라는 부분이고 특정한 집단과 매니아들을 위한 소유 욕망이 있고 좀 더 대중적이고 집단 광범위한 소유 욕망이 있더라라는 부분들인데 물건을 우리가 구매할 때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살펴봤을 때 보면 특정한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 욕망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더라. 그래서 그 집단적 소유 욕망이라고도 하고 커뮤니티라고도 하고 충성 고객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엔터 영역에서는 그걸 팬덤이라고도 하고 그 전에 뭐 조금 다른 용어로는 뭐 사생팬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팬덤을 기반으로 팬덤을 중심으로 하나의 산업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게 팬더스트리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등장이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NFT는 거래를 하고 원본 증명을 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니까 소유하고 싶어 하는 소유 욕망을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지속적인 소유 욕망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소유 욕망이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이제 뭐 네이버 스토어를 가든 쿠팡을 가든 뭐 G마켓을 가든 가서 내가 뭔가 A를 사려고 했는데 A를 사려고 하다 주변에 있는 다른 걸 보다가 충동 구매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이건 단기적인 소유욕망이죠. 내가 원래 쭉 가지고 있었던 소유욕망이 아닌데 이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있는 것처럼 NFT에도 그런 단기적인 소유욕망이 있고 그리고 특정한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좀 더 범위가 넓은 대중들을 위한 소유욕망의 자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도표에서 소유욕망이 지속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소유욕망이 자극되는 것은 뭐냐? 이게 실물 투자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술품이나 예술품 같은 경우는 유명 작가의 작품 또는 유명하다고 알려진 그 작품들은 온 오프라인에서 연동하면서 전시회를 가기도 하고 행사를 가서 보고 저거 나 가지고 싶다라고 하고 그런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실물 투자형은 지속적인 소유욕망의 대중적인 소유욕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보면 지속적인 소유욕망을 가지면서 매니아들을 위한 부분들은 수집형이 있어요. 이제 컬렉터블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오프라인에서도 보면 특정한 상품이나 특정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모아서 수집하는 수집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수집형으로 보고 여기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할 프로필 픽처를 하는 PFP나 또는 특정한 유행을 타는 것처럼 만들어진 밈이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움직이는 커뮤니티나 팬덤들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단기적인 NFT 프로젝트들은 프로모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한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곳에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해서 NFT를 발행하고 우리 거 있으니까 가지고 받아가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단기적이면서도 매니아들을 위한 부분들은 이 매니아는 원래 특정한 NFT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형을 하거나 특정한 활동들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에어드랍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NFT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위에서 발행이 되니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불변성이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금 내가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 증명을 해준다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NFT를 발행할 때 디지털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느냐가 있는데 이 저장하는 게 추천하는 방식은 분산 저장 기술을 쓰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웹서버에 저장을 중앙화시켜서 저장을 하면 해당되는 웹서버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공격을 받아서 접속이 안 될 경우에는 실제 그 원본 파일을 억세스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NFT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할 때에는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그 P2P 같은 토렌토 같은 형식으로 파일을 쪼개서
이 네트워크 내에 전체에 뿌려놓는 방식으로 저장하는데 이걸 이제 IPFS라는 기술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IPFS에 대한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파일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 파일코인을 프로젝트를 하는 재단은 프로토콜 랩스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프로토콜 랩스에서 이제 오픈C를 위해서 이 IPFS 스토리지를 제공해 주면서 오픈C에서는 이 IPFS 기술을 사용해서 NFT 디지털 컨텐츠 원본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불변성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컨텐츠, 이 디지털 컨텐츠가 실제 이 사람의 작품이 아닌 경우가 NFT로 발행될 수 있어요.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거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 해당되는 그 데이터가 참인가 진실된가 라는 부분들의 문제는 블록체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그걸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올 때 그 데이터 값이 참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블록체인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라클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가짜 정보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 뒤가 아무리 유변조가 되지 않고 신뢰 있게 하더라도 원 정보가 가짜이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올 때 그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블록체인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럼 NFT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 한 6가지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데 아까 이제 매니아들을 위해서 장기적인 지속적인 소유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집품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싶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소유욕망 그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NFT 작품 보면 고릴라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유인원도 있고 외계인도 있고 뭐 이런 되게 특이한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걸 그림을 잘 그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예술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로 수집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싶은 그 사람의 욕망 그 자체 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가지고 야 저런 걸 왜 구입하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특이하게 좋아하는 게 있어서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NFT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유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떤 소유 욕망들이 발생되는 것인가를 찾아보는 게 사업적인 기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일 많은 게 이제 투자 기회, 재판매를 통해서 내가 샀을 때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NFT를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구매하는 거죠. 지금 이제 10,000원에 샀는데 내가 나중에 50,000원에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는 이제 반드시 그 사전에 근거가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속적인 소유 욕망이 자극되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자기가 동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NFT 작품을 만든 작가와 이 만들어진 NFT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에 자기 확신이 있어야 이 NFT를 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재단들이나 NFT 프로젝트 하는 곳에서 이제 자기네 프로젝트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하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건 이제 주식 투자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는 현재 특정한 기업의 주식이 뭐 6개월 뒤든 1년 뒤든 2년 뒤든 이 회사가 사업과 비즈니스를 잘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NFT도 그렇게 재판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유 욕망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동의됐을 때 구매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부나 후원 모델이 있는데 가서 뒤에서 이제 민팅 사례들을 설명할 텐데 틀을 잡아보면 내가 어떤 특정한 그 기부단체나 후원단체에 참여할 때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랑의 전화 같은 경우 전화를 걸으면 한 뭐 2,000원에서 3,000원, 1,000원 뭐 이렇게 바로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의 구조도 있는 것처럼 이제 기부나 후원을 할 때 그동안은 돈을 보내고 나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기부 후원 단체에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참여한 것에 따른 NFT를 발행해 줌으로써 참여한 사람들은 아 이게 내가 참여했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참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방법으로 NF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을 해놓은 게 앞으로 중요해지는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입장권이나 멤버십 같은 건데 특정한 NFT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멤버십이 만들어지거나 소유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그 특정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기업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런 NFT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냐를 살펴보니까 앞으로는 메타버스라는 서비스 공간 내에서 제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NFT를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랑 연결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법적인 이슈들이 있긴 한데 자산 유동화와 관련해서 NFT를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NFT는 유일무이한 자산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그 PFP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뭐 10,000개씩도 발행하고 1,000개씩도 발행을 하는 이제 멀티 에디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유동화라는 거는 이제 미술품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호텔 리조트나 이런 사용권을 금액을 쪼개서 여러 명한테 작은 금액으로 제공하면 유동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 STO 자체를 허용해 달라.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이걸 허용하게 되면 이건 증권형이기 때문에 증권법에 따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는 증권사들에게 이 권한을 주면 되는데 증권사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발행까지 권한을 주게 되면 증권사가 매우 큰 혜택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런 그 코인이나 토큰 프로젝트들은 성격적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또 증권사나 기득권이 있는 금융업체에다가 혜택을 주는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거리가 지금 되고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요 부분은 여러분 학생들은 조금 자산 유동화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요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NFTFi라고 해서 디파이라고 했던 탈중앙화 금융이 나타난 것처럼 NFT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 소득의 과 같은 형태의 어떤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이걸 맡김으로써 이 NFT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배분받거나 하는 형태의 파생 상품 형태가 금융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NFT랑 DeFi가 결합된 형태로 NFTFi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이런 NFTFi 프로젝트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가진다는 것 또는 NFT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런 크게는 이런 6가지 정도의 종류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발행됐던 NFT 민팅 사례들을 좀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생이에요. 20살 대학생. 술탄 구스타프 알 고잘리. 이제 고잘리라는 친구인데 작년 기준으로 22살이었어요. 오픈시에다가 자기 셀카 사진 933장을 팔아가지고 총액으로 약 14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땠냐면 2017년부터 거의 매일 자기 셀카를 찍는 거예요. 재밌겠다 싶어서. 그리고 NFT가 등장하니까 보니까 사람 얼굴 같은 고릴라 얼굴, 원숭이 얼굴 이런
이상한 얼굴들 사진을 막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셀카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팔리려나? 라고 해서 2021년 12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사진은 장당 3달러 책정을 했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이런 사진입니다. 이걸 2017년부터 매일 찍었어요. 자기 사진을 거의 매일. 얼굴이 완전 무표정한 이런 사진이죠. 내가 봤을 때 뭐 이게 작품성이라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한 유명 요리사가 이 고잘리의 사진을 구매를 합니다. 그때 이제 NFT에 여러 가지 이런 PFP 스타일들이 유행하니까 그리고 자기 SNS에 나 이런 거 하나 샀어 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명한 요리사가 사다 보니까 나머지 친구들이나 관련된 팔로워들이 저게 뭐지? 이렇게 하고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누군가가 한 명만 사줘도 되는데 그 한 명이 셀럽이거나 유명한 사람이 돼서 뭔가 입소문이 나고 재밌는 얘기거리가 되면 그것이 또 다른 폭발적인 반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게 고잘리의 사례이고, 그럼 고잘리는 NFT가 될 거라고 보고 했냐? 그게 아니라 얘는 2017년부터 자기 셀카를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자기만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게 나도 모르는 형태의 금액으로 경제적 가치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고잘리는 14억 원을 벌어서 학교 학비 내고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설립에 쓰겠다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중에 이제 유튜브 컨텐츠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또 인스타 할 텐데 인스타에서도 나만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어떤 쌓아놓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경매가 나중에 이제 NFT 거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찰리가 내 손가락을 물었어라고 하는 영상인데 작년에 이제 약 8억 5,700만 원에 팔렸어요. 근데 이 영상은 이미 2007년도에 유튜브에 올라가서 14년 동안 약 9억 뷰 정도가 됐던, 이게 되게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동생이 형 손가락을 물고 형이 이제 되게 아파하는 되게 재밌는 이런 영상이에요. 그 사이에 9억 뷰가 됐다는 거예요. 9억 뷰가. 9억 뷰가 됐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이제 약 8억 7천, 8억 6천 정도에 팔린 겁니다. 이제 견눈질하는 클로이라는 사진은 이제 클로이 어머니가, 이것도 똑같아요. 2013년도에 유튜브에 올려놨던 건데 이것도 영상 조회가 한 2천만 회 정도 됐는데, 이 영상은 뭐냐면 이제 엄마가 딸 둘을 태우고 이제 이동하던 중에 이제 큰 딸이 이제 학교 가기 싫다고 막 보채니까 엄마가 야 그러면 학교 가지 말고 오늘 디즈니랜드 가서 놀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큰 딸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거의 울먹이듯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동생이, 여기가 있는 동생이에요. 동생이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시니컬하게 자기 언니를 쳐다보는 그 표정이 영상에 딱 있었는데, 이게 재미있게 돼서 영상이 어떻게 됐냐면 이 견눈질하는 클로이의 이 사진 영상들을 사서 이제 새로운 이게 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양말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고 텀블러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광고에도까지 쓰이면서 이제 이렇게 재밌는 영상들이 하나 얘기거리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뭐냐면 아주 예전에 만들어져 있었고 유튜브에다 올렸기 때문에 그 올린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NFT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광고가 붙어서 뭐 광고 수익을 만들려고 하면 수익 창출 채널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독자 수도 있어야 되고 전체 영상의 조회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단일 영상 하나로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는 수익을 못 벌지만 이렇게 NFT로 발행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NFT 세상에서는 열리고 있다. 이제 NFT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게 이제 비플 작가의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800억 정도. 근데 이전까지 비플은 자기 작품이 개당 $100, 한 12만 원 정도,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서 좀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1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는데 이 작품으로 인해서 생존하는 작가 중에서 세 번째로 비싼 작품을 판매한 작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NFT가 예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그라임스라고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입니다. 그래서 원인프라고 하는 주제의 작품을 디지털 작품 10개를 경매를 해서 전체 한 65억 정도에 낙찰을 합니다. 요거는 NFT 거래소 중에서 오픈시가 아니라 니프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쪽에서 작가를 검증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아기 천사들이 우주를 배경으로 싸우는 이런 작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천사라고 하는 아이템은 자기가 정하지만 우주라는 배경은 자기 남편인 일론 머스크가 늘 화성 가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 주목을 받고 얘기거리가 만들기 되게 좋죠. 그죠? 그래서 셀럽이 자기 유명세와 주제의식을 연결해서 만든 작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를 많이 안 쓰는데 해외는 트위터 많이 쓰고, 예전에 트럼프가 트위터 엄청나게 많이 썼었죠. 그죠? 그래서 그 트위터의 창업자 중인 한 명인 잭 돌시가 자기가 첫 번째 썼던 트윗, 2006년 3월 20일 날 썼던 Just setting up my Twitter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첫 번째 트윗을 NFT로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요 트윗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인 CEO 시나 에스타비가 약 33억 원에 삽니다. 33억 원에 사고 이제 잭 도르시는 이거에 대한 수익을 전액 아프리카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자선단체 Give Directly라는 곳에 기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올해 이게 재판매로 나왔어요. 재판매로 나와서 이걸 샀던 사람 대표가 이거를 판매한다고 나오고 판매 금액을 거의 2배, 자기가 33억에 샀으니까 거의 60억 정도의 경매를 시작해서 올렸는데 실제 그렇게 판매가 안 되고 여기 기사에는 이제 837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으로는 33억짜리가 이제 뭐 한 1,000만 원이 안 되게 팔렸으니까 이게 이제 NFT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NFT 거품이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요 더 스쿠프의 헐값된 최초 트윗 NFT 정말 거품일까? 여기에 가보면 제가 이 트윗이 왜 이렇게 가격으로 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거래가 되는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재판매 되는 것은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약간 의미가 퇴색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고거래 같은 형태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상징성 측면에서는 트위터의 창업자 중인 한 명인 잭 도르시가 직접 하는 것과 그걸 샀던 사람이 다시 내놓는 거는 판매자의 어떤 권위 또는 상징성도 이제 많이 희석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잭 도르시는 그 사이에 트위터를 떠나서 자기가 투자했던 스퀘어라는 회사에 가서 스퀘어라는 회사 이름을 블록으로 바꾸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잭 도르시도 이제 트위터에 없는 상태에서 그 첫 번째 트윗이라는 이 의미들은 많이 이제 희석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걸 소유하고 싶은 소유 욕망이 자극되는 부분에서 아주 위협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다시 재판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부여해서 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소유 욕망을 자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 이제 판매할 때 나는 내가 얻는 수익의 50%를 기부할게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격을 2배로 올리고 50%를 기부한다라고 하면 자기 원금은 회수하고 나머지 추가 수익을 돌려준다는 거니까 상업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자기는 손해를 하나도 보는 게 없이 기부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이 NFT를 바라보는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유 욕망이 자극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NFT는 특정한 디지털 자산을 가르치고 있는 소유 증서이기 때문에 NFT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상징성이 무너지면 원하는 가격이나 또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팀 버너스들이 월드와이드 웹 창시했던 창시자고요. 이 소스 코드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영상 그리고 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팀 버너스리의 편지까지 담은 NFT를 이제 경매했는데 이것도 약 65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그러니까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창시자의 그 작업 영상과 소스 코드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의미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던 2016년도가 뭐 인공지능을 안 하면 이제 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됐던 적이 있었죠. 그죠? 이때 5국을 뒀는데 제4국에서 이세돌이 178수를 둡니다.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거.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알파고가 이제 돌을 던지는 알람을 띄웁니다. 그래서 졌다고. 이 기보,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떴던 이 기보의 제4국을 NFT로 만들어서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2억 5천 정도에 팔립니다. 근데 이걸 구매한 사람은 오픈시에 가보면 두한 캐피탈이라는 이 아이디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보면 이름으로는 김두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샀던 것 같고 계정에 캐피탈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금융 쪽 관련되는 사람이 산 걸로 이제 우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 바둑 기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긴 기보. 이게 이세돌의 네 번째 바둑 기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세돌은 여기서 지고 나서 바둑계를 은퇴합니다. 그럼 이세돌이 다시 인공지능 바둑 기사랑 둬서 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이 희소성은 더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과 순간을 담은 이런 작품들은 의미가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트위터처럼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기보가 다시 나왔을 때 그러면 2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져갈 것인가. 여기는 62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때 당시랑 지금이랑 이도 가격이 거의 한 반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62도로 사더라도 실제 가격은 저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뭐 암호화폐 가격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떤 법정화폐로 봤을 때는 무조건 떨어져서 보이겠지만 누군가 62도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제 바둑을 두는 바둑 인구가 몇억 명이 됩니다. 몇억 명이 되고 아까 같이 이세돌이 인간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 바둑 기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긴 이 역사적인 기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망은 바둑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보를 그래도 의미 있게 소유하고 싶어 할 수 있겠다. 가격이 어떻게 되냐는 누군가가 이제 판매를 한다고 이 두한캐피탈이라는 낙찰자가 판매를 한다고 내놓을 경우에 어떤 상징성과 스토리를 가지고 이걸 재판매에 내놓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구매자 또는 소유 욕망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악 산업 쪽에서도 뭐 이런 NFT 발행을 많이 하는데 엔터 쪽에 나얼이 첫 솔로 앨범 10주년 기념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고 여기에 뭐 아카펠라를 좀 추가해서 좀 특화를 시켰고요. 우리 간송미술관에서 작년에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제 개당 1억 100개를 발행해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수익금을 미술관 운영 자금이나 연구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거여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부와 후원의 형태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그리고 국보 70호인데 국보를 NFT로 만드는 게 괜찮냐라고 했을 때 작년에 이제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이렇게 NFT로 제작하는 것이 문화재를 대중화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어떤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피드백을 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이 좀 열려 있죠. 그래서 기부와 후원 시장으로 NFT를 확장한 사례 중에서는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이고요. 그러면 개당 1억 원씩 해서 100개가 100억인데 그럼 이게 다 팔렸냐? 다 팔렸을까? 이 당시 이제 간송미술관 프로젝트는 어떤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한다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아서 지금도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가 어딘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NFT 마켓플레이스에 가게 되면 우리는 열어보면 몇 개가 팔렸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저랑 친한 기자를 통해서 취재한 걸로는 전체가 다 팔리지는 않았어요. 가격대가 좀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팔리지는 않았고 다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이제 기부와 후원 쪽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 여러분 소개해 주는데 아쉬운 점은 이 NFT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고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투명한 거래 상황들이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또 아쉬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만 아니라 해외에 이제 보면 벨기에 맥주협회는 맥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NFT를 발행하는데 요 NFT를 판매하고 나서 수익금을 이 벨기에 배럴이라고 하는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캐스팅하는데 사용할 거고 이 벨기에 맥주협회에서 발행하는 이 NFT를 구매한 구매자에게는 VIP로 초대를 해주고 협회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한 수익의 80%는 자선단체에서 기부를 해주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누군가 맥주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맥주 관련된 쪽에 있으면,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또다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재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진 사람은, 화이트리스트로 VIP 대접받고, 또 벨기에 맥주협회에서 특별한 혜택을 계속 제공받으니까 지속적인 소유를 하고 싶은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FT를 가진 사람들한테 뭐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소유 욕망을 지속시키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중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편의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편의점이 이제 올 3월 달에 NFT 증정 이벤트, 대중들에게 단기적인 프로모션을 하는 형태죠. 그죠? 여기는 NFT 작가 중에 레일레이라는 작가랑 협력을 하는데 이 레일레이 작가는 마이너한 능력을 가진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아니라 작은 어떤 능력을 가진 히어로를 만드는 컨셉의 작가예요. 그래서 편의점은 뭐 백화점이나 어떤 대형 마트랑 봤을 때는 작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하고 잘 맞췄다 저는 생각이 들고 NFT 3종을 314개를 발행을 해요. 이게 이제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 날짜를 맞춰서 발행 개수도 314개로 만듭니다. 그래서 캔디 러버 1+1 캐러멜 카멜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 제품을 CU에 가서 사고 이 응모를 하게 되면 한 번 응모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가면 내가 응모를 한 번 더 하니까 2번 기회가 되니까 내가 여러 번 사면 응모 기회가 더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제 요거 발표는 우리 카카오톡에 있는 그 클립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런 캐릭터들로 했습니다. 그러면 CU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아이템의 NFT를 증정하는데, 이거 받으려면 CU에 와가지고 저거 한번 사야 돼요. CU 앱으로. CU 앱에서 응모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딱 요거만 사서 오지 않잖아요. 딴 것도 더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통업체들은 자기네 매장에 한번 방문하도록 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어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고, 여기 샀던 사람한테 NFT를 그냥 314개라는 제한된 희소성의 개수로 발행을 해주는데, 만약에 내년도 CU가
NFT 시장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내년 3월 14일도 다음 버전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소유욕망 쪽에서는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소유욕망. 그러면 내년에 제가 이제 CU 담당자면 올해 발행한 CU 이 314개의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뭔가 혜택을 줄게라고 얘기하면 올해 이 NFT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걸 누군가한테 거래를 하면서 그 혜택을 원하는 사람한테, 나는 추첨을 받아서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내 물건을 사긴 했지만, 그랬지만 내가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2023년도 3월 14일 날 CU가 어떠한 이벤트를 할지 뭐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말고 백화점도 하는데, 백화점에서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자체 캐릭터 힌디 통해서 NFT 제작을 하고, 이제 상품 할인도 해주고, 사은품 증정해주고, 고객 라운지 이용해주고, 음료 추첨, 음료 교환권 보내주고, 포인트도 주고, 전시 입장권도 줍니다. 이게 NFT-FI 같은 형태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유통업계는 NFT를 활용해서 자기들 고객을 관리하는데,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CRM을 하는데 쓰겠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힌디 캐릭터고, 요 캐릭터의 아래쪽에 보면 현대 NFT 유니버스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자기만의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확장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신세계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디지털 쪽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신세계 푸드는 원래 노 브랜드 버거라는 걸 가지고 있죠. 여기에 자기 전용 음료인 브랜드 콜라, 브랜드 사이다가 있는데, 요걸 각각 5,000개씩 발행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이 팝 아트적이고 빈티지적인 형태의 일러 작품들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픈시에서 발행을 해서 콜라 모양의 콜라 글씨는 있는데, 병에 있는 색깔이나 아래 위 색깔, 브랜드에 있는 B에 대한 색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합을 바꿔가면서 이 콜라 캔 모양 자체를 하나의 팝아트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예전에 전통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BI로 보면, 우리는 뭐 코카콜라는 뭐 빨간색에 무슨 색깔을 써서 항상 쓴다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아예 이제 타이포의 형태만 유지하고 완전히 확장을 시킨 그런 케이스로 주목할 만한 케이스라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까 현대백화점은 힌디를 했고, 신세계백화점은 푸빌라 소사이어티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세계백화점의 라운지에 입장하는 거, 발레 주차하는 거, 쇼핑 할인하는 것들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어떤 걸로 하냐면 발행을 할 때 10,000개를 발행하는데, 얘네들의 아이템들의 희소성을 바꿔가지고 미스틱이라는 애는 20개만 발행이 되고, 레전더리는 100개가 발행되고, 에픽은 500개 발행되고, 커먼은 5,880개 발행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차별화시켰어요. 그래서 미스틱은 퍼스트 라운지 5회 입장, 발레 주차해주고 20% 참여권을 3매로 주고, 멤버스바 커피 쿠폰을 3개로 주고, F&B 3만원 식사권 2매를 적용해 줍니다. 이거 미스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매월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세계백화점 가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죠. 그죠? 이런 약간 VIP급 대우를 받으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미스틱 등급이 막 거래가 됐는데, 요 푸빌라 소사이어티고, 요 푸빌라 NFT는 그 당시 이제 다 10만 원에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미스틱 있잖아요. 미스틱은 3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재판매 되는 거가. 그래서
미스틱 등급 넘버가 3720번이라는 건데, 요 3720번에 얘가 3720번 미스틱이에요. 얘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그런 혜택들을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거래가 이제 되는 겁니다. 되고 앞쪽에 보면 신세계는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메타버스로 연결하겠다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PFP 프로젝트 이제 프로필 나의 SNS의 프로필을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이버 콩즈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작년 3월 달에 발행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33픽셀 크기의 JPG 형태고 얘네들이 잘 된 다음에 얘네들은 메타버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더 샌드박스에다가 영역을 확보해서 콩즈 시티, 콩즈 아일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제네시스 콩즈라고 하는 원래 있는 이 사이버 콩즈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한테 사이버 콩즈 VX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이 NFT 캐릭터를 내려줌으로써 메타버스에서 놀 수 있게 해주고 제네시스 콩즈는 총 1000개가 발행됐는데 전 세계 10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하루에 10개의 바나나 토큰을 발행을 해줘요. 그럼 이 바나나 토큰을 가지고 이 사이버 콩즈를 꾸미기도 하고 메타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혜택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죠? 똑같은 개념의 프로젝트가 이제 니어 콩즈라는 프로젝트고 얘는 3333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요 니어 콩즈 하나는 캐릭터 하나는 35불이에요.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 되겠죠. 4만 되고 똑같이 바나나 토큰을 줘요. 그리고 니어 콩즈를 내가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베이비 콩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2개를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조합에 의해서 랜덤하게 베이비 콩즈가 태어나니까 35불 투자하는 게 아니라 70불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베이비 콩즈까지 만들도록 하는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33개 발행한 이후에 베이비 콩즈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제 이 사이버 콩즈나 니어 콩즈랑 모델들을 거의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만드는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의 메타 콩즈고 이제 클레이튼에서 이제 10,000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자체 스토리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CTO로 그 멋쟁이 사자를 하고 있고 원래 1세대 화이트해커로 유명한 이두희 대표가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일요일에는 150 클레이로 발행을 해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170 클레이로 발행을 해요. 그럼 내가 메타콩즈를 사고 싶은 사람이면 무슨 요일날 사는 게 좋나요? 일요일날 사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일요일날 사면 하루만 지나도 20 클레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사면 하루만 지나도 20 클레이가 올라가니까 내가 재판매를 그 다음날 하면 20 클레이를 더 버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판매 전략들을 만들어 놓는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로 좀 참고해 볼 수 있고요. 메타콩즈 사이트에 가면 이제 로드맵이 있어요. 그죠? 로드맵이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KNFT를 세계화로 해서 본격적인 메타버스로 간다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 보면 이제 그게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3명을 지원받아서 원래 우간다나 이런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실제 고릴라한테 바나나를 먹이는 걸 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이런 재미난 이런 기획들을 해서 이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재미가 있어요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웹3에 대한 얘기 많이 있는데 웹3는 웹1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중심, 웹2는 이게 회원 가입을 해서 내가 쓰고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중심, 이제 웹3는 결국 사용자 중심인데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웹1은 내가 정보를 읽기만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read only, 웹2는 내가 로그인을 해서 내 글을 쓰기도 하고 블로그 글도 쓰고 카페 활동도 하면서
읽기 쓰기를 하는 상태. 웹3는 내가 웹2에서 읽기 쓰기를 하고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내가 생성한 콘텐츠,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읽기 쓰기와 소유라고 하는 부분들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의 세상으로 가겠다라는 게 웹3의 정신이고,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이용자한테 돌려주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활동하면 거기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합리적 보상을 받는 도구나 수단이 이 가상자산,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형태로 암호화폐로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내 원본 증명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NFT를 활용할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NFT와 웹3가 연결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소유를 하겠다, 이용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런 철학과 개념으로 등장하는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너십 이코노미, 그러니까 소유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The Ownership Economy 하고 쳐보시면 요 맵들이 나오고 각 분야에서 어떤 업체들이 이런 웹3 개념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한테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등장한 컨셉이 P2E라고 Play to Earn, 게임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들을 획득한 것들을 내가 내 소유로 하고 내가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 Play to Earn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캐릭터 수집형, 아이템 수집형들의 게임들이 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디지털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받기 때문에 게임 등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등급을 못 받아서 게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 베트남 스타트업인 스카이마스가 개발한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요 수집형 게임이 있어요. 몬스터를 수집하는 건데, 몬스터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틀을 하는 겁니다. 배틀을 해서 여기에서 SLP라고 하는, 여기 SLP는 스무드 러 포션인데 물약을 여기 이제 물약을 획득을 하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라고 하는 몬스터를 교배하려고 하면 SLP랑 엑시 토큰이 있어야 돼서 이 몬스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몬스터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게임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위메디에서 미르4를 연초에 런칭을 해서 큰 돈을 벌었죠. 이제 P2E 개념으로. 여기는 똑같아요. 미르4에서 흑철 10만 개를 모으면 게임 코인인 드레이크 코인 1개로 교환이 되고, 이 드레이크 코인을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위믹스로 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흑철을 모으려면 유저 레벨이 40이 돼야 되고 일정 시간 채굴이 가능해야 획득이 가능한 게, 이게 우리 그동안 했던 MMORPG 게임에서 우리 캐릭터 키우는 거랑 거의 같은 컨셉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컨셉의 게임들이, 그래서 P2E 게임에서 P2E를 적용하고 이 P2E를 적용해서 크립토와 NFT를 활용해서 이용자한테 소유권, 경제적 가치를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등장할 걸로 봅니다. 이제 이걸 게임으로 하게 되면 사행성 게임이 돼서 등급이 안 나오니까 게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모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트레이닝 투 earn이라고 해서 집에서 영화 보고 운동하면 보상을 주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이 릴리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홈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의류에서는 룰루레몬,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운동하는 자전거를 파는 회사,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콘텐츠 사업자들, 이렇게 쭉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게 되고, 이 P2E를 서비스 모델로 전환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스테픈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운동화를 사서 내가 걷거나 뛰면 암호화폐를 채굴 받을 수 있고, 그 암호화폐의 가격이 꽤 어느 정도 높은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있었는데, 스테픈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게임 등급위에서는 이거는 신발 신고 운동하는 거니까 게임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야, 운동하는 서비스야 라고 해서 풀어줬고, 여기 뒤에는 이제 그 스테픈처럼 X2On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X2On이라는 모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외에는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블록스가 있죠.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게임을 즐기고, 또 내가 게임 제작한 걸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게임 버전 같은 게 로블록스입니다. 2006년에 출시됐으니까 꽤 오래전 출시됐죠.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게임이 5만 개, 로블록스에서 게임 개발하는 자가 800만 명, 100 로벅스 그러면 35센트 정도 가치가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개발자들한테 약 4천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제페토도 여러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페토도 2018년 8월 출시돼서 지금은 이용자 수가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만드는 의상이 뭐 연초 기준으로 7, 8천 개였으니까 지금은 한 10,000개 정도 될 겁니다. 10,000개 정도 들고, 여기서 의상 디자인을 하는 크리에이터 포함해서 전체 크리에이터가 70만 명 수준. 그 결제 수수료는 여기서 이제 제페토가 30%를 가져갑니다. 아까 NFT는 메타버스에서 구현되고 메타버스에서 창조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창작자들한테 보상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한 NFT를 가지고 있으면 특정한 메타버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입장권이나 이용권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NFT랑 메타버스를 이제 결합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NFT와 메타버스가 결합되어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업랜드,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제 봤던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하는 건데, 아직 NFT 쪽은 아니지만 이 창작 활동하는 부분들을 NFT로 발행을 하고 암호화폐로 거래하게 하는 요 구성들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뭐 다 이제 보안 전공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메타버스 서비스에 이런 크립토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 회사 시소랩스가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회사로 어플라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NFT 프로젝트가 그러면 메타버스로 확장되는 게 아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현대백화점도 하고 있고, 뭐 신세계백화점도 푸빌라 소사이티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라고 하는 BAYC 프로젝트가 이제 메타버스로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진행을 했었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작가 중에 집시 작가라는 사람이 작년 하반기에 슈퍼노멀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자체 메타버스 ZMV, 이 패션 게임이에요. 이제 패션 게임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고, 집시 작가는 요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원래 일러를 하던 사람인데 요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패션 게임을 만들어서 메타버스로 연결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메타콩즈랑 협력해서 메타 모빌리티 유니버스를 구축하겠다라는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콩즈가 이제 경영권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메타콩즈랑 뭐 콜라보 하자는 데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
실제 이제 메타콩즈 원 홀더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는 메타콩즈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메타콩즈를 판매하고 벌어들였던 그 많은 수익들을 가지고 경영진들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개인적인 형태로 비용을 쓰면서 이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난 부분 때문에 현재는 경영권 분쟁이 좀 일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가 잘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대기업들이 NFT를 통해서 메타버스로 연결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메타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올해 연초에 이제 현대에서 CES에서 메타 모빌리티 컨셉을 구현했고, 시 공간을 넘나드는 혁신적 이동 경험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이 키워드로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좀 짧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NFT와 관련해서 시장의 상황은 어떠하고, NFT는 어떤 형태의 가치 판단을 할 거냐, 희소성, 상징성, 소유 욕망, 불변성이라는 네 가지 구조를 가져가고, 6가지의 소유 욕망의 구조들을 가지고 다양한 민팅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NFT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공간으로 연결해서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소유 증명을 하고, 창작자의 원본 증명을 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소유 증명을 하고,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콘텐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또는 근본적인 변화들을 가져올 기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게 바른 방법, right way, 바른 길인지 찾아보는 게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사업적 기회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쉬는 시간 없이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자료들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블록체인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블록체인하고 오늘 NFT와 살짝 이제 메타버스 영역까지 이제 건드렸는데, 여기에서 좋은 여러분들의 진로 또는 또 사업 기회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